오늘 다룰 파트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이어서 가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회로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출제된다면 반드시 맞춰야겠죠. 우선 전하량은 임의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량의 총량이에요. 전자들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공식은 저희 모두가 다 아는 거죠. Q는 IT, 제가 QT라고 암기하라고 했었어요. 공식을 보면 전류가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전하량이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단위 시간 1초 동안 임의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인데요. 전하량 Q는 IT였으니까 전류 I는 T분의 Q겠죠. 근데 전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Q는 NE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서 N은 이동한 전자의 개수이고 E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약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전자는 음전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양전하는 양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고 음전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반대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겠죠.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 숫자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량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S분의 I죠. S분의 I가 전류 밀도의 정의였다면 NEV, 이거는 전자의 운동을 고려한 전류 밀도 표현인데요. 우리가 도선 내부에서 전자들이 V,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도선 안에 실제로 전자가 있는 부피는 S 곱하기 V죠. 이 부피에 포함된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전자들이 모두 지나가면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되죠. 근데 전류는 T분의 Q니까 여기서 T는 1이니까 NSVE. 그래서 양변을 S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S분의 I 그리고 NVE 이렇게 남게 됩니다. 전기 저항은 길이 L, 단면적 S를 고려한 도선의 실제 크기, 그리고 고유저항 로우까지 모두 고려한 전선 전체의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전기저항 공식을 보면 로우 S분의 L. 그래서 전선이 길수록 저항도 커지고 두꺼울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도전율이라고 고유저항의 역수예요. 고유저항은 전선이나 도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게 도선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부 똑같이 흐르지 못하고 방해받는 게 있을 거잖아요. 같은 굵기, 같은 길이라도 재질에 따라서 전류가 더 잘 흐를 수도 있고 덜 흐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도체의 재질 자체가 가지는 성질 때문인데요. 이걸 우리는 고유저항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로를 씁니다. 단위는 옴미터예요. 그리고 전기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를 나타내는 반대 개념입니다. 기호는 G고 R분의 1로 정의해요. 그래서 단위는 옴의 역수, 모 또는 지멘스입니다. 그 다음 옴의 법칙은 다들 아실 텐데 전압 V, 전류 I, 저항 R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본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해서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ohm의 법칙은 거시적 시점에서 봤어요. 이제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을 사용하는 미시적 시점에서 볼 차례입니다. 이 미분형 ohm의 법칙은 전기 회로 전체가 아니라 도선이나 물질 내부의 아주 작은 부분, 미소 영역이라고 하죠. 이 영역에서의 전기 현상을 설명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I는 로우분의 1, 2 해서 I가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세기. 그래서 이게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이 로우는 아까 봤죠? 고유저항, 비저항입니다. 물질 자체가 전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타내는 값. 고유저항 단위는 옴미터고, 그리고 로우의 역수는 K니까 KE라고도 쓸 수 있겠죠. K도 아까 봤는데 도전율, 콘덕티비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류 밀도 I는 전기장 E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물질의 성질, 고유저항 또는 도전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그리고 도전율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값. 일단 공식을 보기 전에 왜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올라갈까요? 전선 안에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 내부 원자들이 더 많이 진동해서 전자들이 더 많이 방해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전류 흐름을 막는 힘,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 RT, 얘는 새로운 저항값이고요. 새로운 저항값은 원래 온도에서의 저항값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2 T1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T 원도에서 도체의 고유한 온도 계수고요. 도체가 1도 오를 때 저항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T2 T1, 변화 후 온도에서 변화 전 온도를 빼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필기에서는 합성 온도계수 공식이 의외로 가끔 잘 나오는데 만약에 저항값과 온도계수가 다른 두 도체 A, B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전체 저항도 변하고 온도계수도 변하겠죠. 그래서 합성 온도계수 알파는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 여기서 알파1, R1 이거는 A 도체의 온도계수와 저항이고요. 알파2, R2는 B 도체의 온도계수와 저항입니다. 공식을 보면 뭔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하죠. 각 도체의 온도계수 곱하기 저항값 해준 거를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열량과 전력량입니다. 우리가 전력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인 거는 다 알죠. 여기도 뭔가 많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거고 0.24는 단위 환산 상수예요. 1줄은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전력의 단위가 와트 또는 줄 퍼 세크니까 여기에 0.24를 곱해서 칼로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 그리고 1kW는 860kcal. 이것만 암기를 하면 된다. 전력과 전력량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전력은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단위는 아까 말했듯이 와트고요. 1와트는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계산식은 방금 봤던 거고, 전력이 파워라면 전력량은 에너지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전력을 얼마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나타내는 값인 거죠. 기호는 W인데 단위 W, 와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W는 에너지예요. 단위는 와트초 또는 줄입니다. 실생활에서는 킬로와트시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다. 그 다음에 접지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 이 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접지극에는 저항과 정전 용량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두 값의 곱 RC는 유전율 엡실론과 고유저항 로우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엡실론과 로니까 에로라고 암기를 해보세요. 뭔가 에로도 그렇고 공식도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이렇게 좌측에는 대문자 RC 딱 있고 오른쪽에는 조그만 거 기호들이 있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접지극에 전압을 걸면 대지로 방출되는 전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누설전류죠. 그래서 L분의 CV 이것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기억 안 나면 R분의 V에 대입해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접지극의 정전 용량이 크고 유전율이나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누설전류가 커집니다. 열전 효과는 어떤 폐회로에 온도차가 생기면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를 가하면 온도차가 발생하는 열 효과예요. 그래서 열전 효과 종류를 좀 보면 우선 재백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연결해서 폐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온도차가 생기면 전기가 생긴다. 제가 키워드에 형광펜을 미리 이렇게 쳐놨는데 문장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키워드만 암기를 해서 키워드가 보이면 그 현상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 펠티의 효과는 재백 효과의 반대 현상이에요.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해서 폐회로를 만들고 전류를 흘려주면 접합점에서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체,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거랑 전류를 흘려줘야 한다는 게 펠티에에서 중요한 키워드죠. 톰슨 효과는 재백 효과를 응용한 열전 효과입니다. 같은 금속을 접합해서 폐회로를 만들고 온도차를 두고 전류를 흘리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톰슨은 똑같은 금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전기 현상입니다. 초전전기는 어떤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때 그 내부에서 전기 분극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로셀염, 수정 같은 결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압전 효과는 유전체 결정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면 표면에 전하가 나타나서 전기가 생기는 현상이고요.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물체가 찌그러지거나 팽창하기도 합니다.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수직 방향으로 가하면 도체의 측면에 전위차, 전압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전하가 한쪽으로 몰려서 전압이 생기는 원리예요. 핀치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도체에 직류, DC, 전류를 가하면 로렌츠의 힘에 의해서 도체가 압축력을 받아서 수축되는 현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류가 도체 중심 쪽으로 집중돼서 흐르게 돼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효과는 전류와 자개 사이의 효과를 이용해서 도선을 사각형으로 만든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반발력이 생겨서 도선이 둥글게 되는데요. 자개와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이 도선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스트레치 효과는 반발력을 키워드로 기억해주세요. 오늘 강의 끝!